스토리 캠프에 오신 캠퍼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장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근데 뭐 하는 거야? 지니어스가 벌써 10년이 됐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댓글 알림이 떠가지고 봤는데 4글자가 있더라고요. 문철마삼. 근데 저도 정말 좋은 추억이고 10년 전에 찍은 영상이고 프로인데 아직도 호명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고향감을 느낍니다. 어느 누가 전국민적인 별명을 10년째 듣고 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작진이 지니어스3의 문철마삼 화제의 그 순간을 담당자와 같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왔습니다. 왔는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철마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태였는지 좀 아니, 얘기해주시면 한국의 예능의 형식을 한번 변혁시킨 혁명적인 시도는 역시 단연코 정종현 PD님의 지니어스1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종류의 두뇌 게임, 두뇌 싸움이라는 포맷은 일본 출판 만화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성행하던 어떤 포맷이었지만 그것을 예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낸 것은 지니어스 이전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니어스1이 나왔을 때 웹툰 작가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김풍천국의 김풍 형님이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잘 아는 형이었으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고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니어스3를 제작하실 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지니어스3에 출연하시겠냐고. 제일 먼저 그런 거 받으면 이제 참전용사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베테랑한테. 풍이 형한테 전화했죠. 형, 지니어스3 이거 나 오라는데 거기 어땠어? 물어보니까 풍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재밌어! 넌 좋아할 거야! 그래서 설명이 없어요. 정보를 물어봤는데 설명이 없어. 그렇게 해서 제가 지니어스3 블랙가넷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지니어스는요, 저에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욕망이나 두려움을 관찰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은 적당히 감추고 두려움은 철저히 감추기 때문인데 지니어스는요, 모든 이의 욕망과 두려움을 전시하는 프로였어요. 처음에 촬영을 하러 가면 카메라가 진짜 많거든요. 모든 세트 사이사이에 숨어있고 다 들고 있고 막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아니 내가 봤던 지니어스 1, 2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내밀한 욕망과 배신, 음모 다 보여주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데 어떻게 거기서 그걸 보여주지?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우리 출연진들끼리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는 동안 음식을 좀 차려놔요. 케이터링을. 핑거푸드를 이렇게 먹어요. 근데 아침 한 10시쯤에 모여가지고 메이크업 받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한 10시, 11시에 촬영이 시작되잖아요. 음식을 싹 치우고 밤 10시, 11시까지 촬영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의 당분이 끊어져요. 그 상태에서 두뇌를 돌리잖아요. 압력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올라가잖아요. 점점 당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두뇌는 써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수많은 카메라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얘기하게 돼요. 그게 참 제가 보기에는 PD님이 어떤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그 가넷 주머니 있잖아요. 한 2, 3회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케이터링 먹을 때 포장되어 있는 모든 음식은 가넷 주머니에 다 넣어요. 가넷 주머니가 되게 좀 불룩해져 보이잖아요. 거기 안에 다 초코바, 캔디 이런 거예요. 가넷은 몇 개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힘들 때 까서 먹는 거죠. 당분 섭취하는 거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고, 많은 분들이 그때 마지막 저의 단독 미션이었던 기억력 게임을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문철마삼은 거기서 제가 12개의 장소 카드를 쭉 보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기억을 해낸 다음에 그 장소 카드를 섞어요, 번호를. 그래서 섞은 뒤에 다시 쫙 깔아놓고 전부 다 맞추는 게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쓰던 암기법, 첫 글자만 떼서 1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한 줄만 외우자. 그게 문철마삼, 저희 향면, 이마과파였습니다. 지금 하라면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전 기억력에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왜 그 발언을 왜 해야 하는 거야? 그거 발언을 해놓고 막 중얼중얼 막 문철마삼 이래놓고 게임을 딱 시작했는데 2개 맞추고 바로 틀렸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12번째 거 맞추고 문철마삼에서 틀림. 본인도 진짜 스스로한테 화났을 듯. 일단 화난 것보다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지금? 이런 느낌? 인지부조화. 그리고 이거 뒷이야기 듣고 싶다. 문철마사님의 심정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다 있잖아요. 뭐 소개팅 가서 어떤 말을 꺼내는 순간 내 목소리를 내 귀가 듣고 내 명치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억법은 저는 저에게 좀 최적화되어 있던 방법이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긴장감이 주는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모여서 긴장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거 할 때 그렇게 긴장을 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지고. 실제로 그때 다 외웠다? 다 외웠죠. 긴장감 때문이죠. 기억력이라기보다는 긴장감 때문에. 만약 지금 하시면은 네, 무조건 성공? 할 수 있죠. 너무 쉽습니다. 너무나 쉬운 게임이었는데 사람들이 저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할까가 저에게 관심사긴 했어요. 그냥 어떤 예능의 한 부분에서 한 탈락자일 뿐인데 그 네 글자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할까를 봤더니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각인시키는 방식과 비슷하게 제가 소비됐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 판단에는 제가 떨어진 7화가 지니어스 시즌3의 전체 스토리라인에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왜냐면 시즌3의 마지막 최종 결승전 1대1은 장동민 형님이랑 오현민, 현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자 둘이 결국은 1등, 2등을 가리는 엔딩이었어요. 근데 그 7화가 뭐였냐면 그 두 명이 연합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몰아붙이는 게임을 한 번에 뒤집고 싶어서 제가 그 두 사람이 쓰려는 전략을 훔쳐와서 나머지 전원을 규합해서 이 두 사람을 꼴찌로 몰아넣었던 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문철마산 미션을 성공했으면 결국 마지막까지 갔을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디자인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발칙하고 도의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긴 하지만 스토리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만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의 선택에 의해서 결승전의 모양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한 가지. 두 번째 요소는 정신 나간 이종범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자꾸 해요. 저는 기억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진지하게 막 문철마사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기대감이 생긴다고요. 실패가 인상적이려면 기대감이 커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야기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임 유튜버들 보시면요, 미션 같은 걸 할 때 반드시 그 말을 깔아요. 그 발언을 깔아요. 이거 너무 쉬운데요? 저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이런 얘기 다 뭐냐면 이제 노리고 치는 것 같아요. 실패했을 때의 임팩트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난 이거 잘할 수 있어 라는 걸 까는 건데 제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똑 떨어진 거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토리 작법상 아주 임팩트가 남을 만한 상황을 본의 아니게 제가 다 만들어 놓은 느낌이었달까? 너무 진작에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흑역사 얘기를. 댓글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이거 제가 12개 외우는 건 저한테 일도 아니에요 라는 말을 했나 봐요. 정신 나갔네. 근데 원래 진짜 암기에 자신 있는 편이세요? 제가 뭘 기억하는 저만의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수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 차들의 번호판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뭘 하냐면 그 번호판의 네 글자만으로 완성되는 수식을 만드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거 더한 다음 쟤 빼서 이 꼴 하면 제가 나오잖아를 만드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몇 가지 기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패드를 보면 저는 항상 도형으로 외우거든요. 어떤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이거는 무슨 물음표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외워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어서 시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거는 승용권 입력이네? 파동권 입력이네?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저는 키패드를 거의 안 까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어떤 기억법을 개발하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말짱 헛건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할 때 홀랑 까먹는구나. 그러면 그 문철마삼은 김범민한테 흑역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은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살짝 패닉이 왔거든요. 와, 이제 전국민적 놀림감 당첨이다. 야, 어떡하냐.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하는 유튜브 웹툰스쿨 같은 기존에 하던 유튜브나 방송에서 즐겨 하는 게 뭐냐면 저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화? 사람들이 흑역사라고 부를 만한 경험들을 많이 얘기해주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냐면 제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대한 흑역사가 있는데, 신인 작가였을 때 그 당시에 투자의 여왕이라는 작품을 그리서 연재를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저의 작품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의 마음은 나 이제 프로 작가인데, 나 웹툰 작가인데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만화가입니다 라는 거를 너무나 밝히고 싶은 마음.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는 비대해진 자아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당시에 그림 그릴 때 만화 원고대 썼던 펜촉을 갈아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어. 끝내주지 않습니까? 자아가 비대해진 젊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불킥 포인트거든요. 나를 봐, look at me, 나를 알아줘. 근데 안 알아줘? 나 만화가인데 하려고 펜촉 목걸이를 걸고 모임에 나가요.
끝내주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 독자들이나 지망생이나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때 저를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신인 작가 이종범은 되게 절박했구나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안 뵙기도 하고 이해도 가고 자식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 되게 절박했는데 안 알아줘가지고 별 지랄을 다 했구나를 느껴요. 그럼 저는 그게 못내 연민도 들고 애틋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 저를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때의 나를 생각하는 게 편하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졸업했나 보다. 내가 만약 아직도 비대해진 자아에 눌려가지고 나를 알아봐주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살고 있으면은 그때 편총 목걸이를 걸고 있던 나하고 지금 내가 같은 학년인 건데 저도 몰랐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보다는 자아가 좀 갈무리가 됐다. 그리고 좀 그런 욕망이 좀 정리가 됐다.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그때의 나랑은 다르구나라는 걸 너무 알고 있으니까 그때 너는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흑역사를 지금도 막 생각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때의 어떤 모습에 여전히 매여있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실수, 데뷔작, 습작, 찌질했던 순간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배웠어요. 캐릭터 연구를 하다가 뭘 배웠냐면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기억이나 아픈 기억이나 상처를 딱 경험을 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억이 있고 하나는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보통 어떤 기억은 감정을 동반하거든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더니 부끄러움이 같이 와, 분노가 같이 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근데 엄청 성숙하게 잘 성장해서 그걸 졸업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기억만 남아있고 감정은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꺼내서 얘기하는데 그때의 감정은 같이 안 따라와요. 부끄러움, 슬픔, 분노가 안 따라오고 웃으면서 그때 기억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졸업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가진 사람이나 골마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격이 좀 이상해지거나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 두 개 중에서 기억이 흩어졌는데 감정은 남아있어요. 자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함, 분노, 수치심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왜 나한테 왔는지에 대한 기억은 이미 사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술을 먹다가 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열받음, 억울함,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이 감정을 가져온 어떤 사라진 기억이 있나 내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모두가 막 비웃으면서 문철마삼 하는데 같이 웃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그런 저를 보면서 졸업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철마삼이 괜찮다고요. 그런 짤 돌았던 적 있는데 예술계에 종사하려는 지망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은 여기 있는데 사실 내 실력이 그만큼 안 돼서 첫 화를 그려야 되는데 근데 내 이상만큼 못 그려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결국은 못 그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 사실은 그거를 이제 전공생이나 지망생 사이에서는 눈높이와 손높이가 달라서 그래 라고 얘기해요. 평생을 걸작들 보고 자라온 사람이 보통 만화가를 꿈꿔요. 그 사람이 보고 왔던 모든 작품들은 이 눈높이를 엄청 올려주죠. 근데 원고는 내 손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눈높이와 손높이의 그 차이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용기뿐인데 내가 이딴 쓰레기를 만들 리가 없어는 이제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장송의 프리랜이야? 100년을 살았어. 만화를 1000년을 그렸어. 당연히 난 지금부터 엉망진창의 쓰레기 같은 원고를 그리겠지? 라면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되게 잘 되거든요. 누구보다 많이 본 웹툰 작가일 거예요. 그런 태도의 지망생들을. 왜냐면 교수직도 오래 했고 그쪽 채널도 오래 유지했으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역으로 여쭤보는 게 원고를 못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원고를 못 보여주시는 이유는 본인이 되게 실망하고 이 원고가 별로라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맞다 그래요. 그러면 이 원고에 실망했다는 말은 원고에 되게 기대했다는 얘기네요. 맞는 것 같아. 뭘 기대했어요? 슬램덩크 같은 거 기대했어요? 그건 아닌데 막 이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대했어요? 말을 못해요.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첫 번째 원고가 기대했던 대로 엄청 멋지게 잘 나왔어야 될 이유 좀 몇 개 얘기해 봅시다. 크로키를 한 1억 장 하셨나요? 이게 한 10번째 원고인가요? 물어보면은 본인이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알게 돼요. 내가 되게 멋진 원고를 만들어냈어야 될 근거가 없네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이게 이상하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네. 이제 난 결론도 귀결되는 거예요.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저는 교육자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학생 때, 처음으로 연애를 했을 때, 그 전까지 저는 내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 연애를 하는 순간 깨달았죠.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이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 안에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가져다가 내재화를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일종의 착각 속에 사는 게 좋은 에너지를 작용하기도 하지만 객관화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메타인지가 안 되죠. 그런 어떤 고난을 딱 던져주면 한 방에 알게 돼요. 나 완전 밴댕이 소갈딱지구나. 모든 것에 질투하는구나. 마음이 넓어지고 싶었던 것인데 마음이 넓었다고 착각했구나라는 아주 태초의 메타인지가 시작됩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많은 창작자들에게서 있어요. 종범님도 창작자로서 메타인지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아, 그럴 리가 있나요? 펜총 목걸이 걸고 살았다니까. 이 메타인지가 있는 제정신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막 명함 그때 보면은 명함. 만화가라는 거를 막 너무 소리치고 싶어가지고 폰트가 엄청 커요. 만화가 이종범이 막 빵! 그 명함을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고 있어도 만화가 이종범 보일 수 있게. 그런 종류의 비대한 자아, 실제 내 모습보다 부풀려진 자아,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태도, 그것 때문에 해선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돼요. 독자들이 다 얘기해요. 가지마! 가지마! 거기를 거기 아니야! 이제 김풍 형님의 찌질의 역사 같은 거 보시면 거기 가면 안 돼라고 하는데 확 가요. 저도 그렇게 가선 안 되는 선을 몇 개 밟아보면서 알았죠.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실제 내 모습이 아닌 것을 연기해보고 자잘한 거짓말과 기만과 연출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로 치장을 하다가 더 이상 이런 치장으로는 스스로를 연출할 수 없는 칼날 같은 바람 앞에 설 때가 있죠. 내가 만든 원고 앞에 섰을 때, 그 원고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보여줄 때, 그때 이제 바람이 휙 불면 그 목도리 도마뱀에 목도리 다 날아가요. 앙상한, 저 혼자 앙상하게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앙상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아프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리벤지 진짜 했다고요? 안 했다며. 안 했다며. 아, 나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자, 공 돌고 아, 12번부터 순서대로 공무원, 국회의사당. 다섯 글자 맞았어. 틀렸습니다. 미션은 실패하였습니다.